아내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나는 8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수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작은 먼지들이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내의 사진 속 환한 미소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버렸던 것들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 처절했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밤을 떠올릴 뿐이었다. 그날은 동창회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 만의 만남. 나는 낡은 교복을 입고 꿈을 꾸던 18살의 내가 아니었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비싼 양복을 걸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내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와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졌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넓은 집은 늘 적막했다. 나는 성공을 쫓아 달려왔지만 정작 돌아보니 텅 빈 공간에 혼자 서 있었다. 동창회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보았다. 30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몇몇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했고 몇몇은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모두가 성공한 나를 보며 아는 척했고 나는 어색한 웃음으로 그들의 인사에 답했다. 그들은 나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했고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마치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구석진 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다. 이지연, 내 첫사랑. 가난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전부였던 사람. 그녀는 30년 전에 앳된 얼굴에서 벗어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우아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은 없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빛이 났다. 동창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다름없이 쓸쓸해 보였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성공해서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어린 시절의 내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이제 그녀를 가질 수 있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존재를 알아차린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지연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랜만이야. 김민준. 그녀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때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는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나는 비겁하게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가진 것 없는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다시 그녀에게 돌아가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그녀 앞에 다시 섰다.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고 모든 것을 가진 척하며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세월, 수많은 감정,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그녀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행복한 척,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척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 둘 모두에게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그 행위는 단순한 동창 간의 인사를 넘어선 마치 과거의 문을 다시 여는 의식 같았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나는 그녀를 버리고 이 성공을 택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그녀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나처럼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며 살고 있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잠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지연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였다. 결국 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잘 들어갔어. 그녀에게서 답장이 올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울렸다. 응, 민준 너도. 단순한 답장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지연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나의 파멸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아내 옆에 누워 잠든 척하면서도 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연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올까봐, 아니면 내가 보내야 할 말은 없을까봐. 그녀의 번호를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누르는 행위를 수없이 반복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속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감정들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패한 첫사랑에 대한 미련, 가난 때문에 놓쳐버린 행복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공허한 삶에 대한 도피처를 찾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었다. 나는 동창회 다음 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성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지연아, 나야, 민준. 응, 민준,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냥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응, 고마워. 혹시 괜찮으면 차라도 한잔 할까? 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거절하면 어쩌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언제? 그녀의 대답에 나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우리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주말이 되기까지의 며칠은 지옥 같았다. 아내는 내 달라진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매 순간 죄책감에 시달렸다. 출근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오로지 지연과의 만남에 대한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집착하는 걸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왜 하필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내 안의 공허함이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약속 당일, 나는 평소 입지 않던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갔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만난 곳은 고등학교 근처의 오래된 카페였다. 30년 전에도 그곳은 그 자리에 있었다. 카페 안은 그때처럼 조용했고 창가에 앉아있는 지연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게, 민준이 너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예전처럼 듬직해 보여. 그녀의 칭찬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속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30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성공담을 늘어놓는 대신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와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아이들과는 멀어졌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지연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동정 대신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남편은 성실하지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들 세상에 살고 있고 가끔은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우리 둘 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명분 아래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서 발견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통화를 했다. 낮에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밤에는 과거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웠다. 나는 그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다. 돈이 없어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 나는 지연이에게서 단순한 첫사랑의 향수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안식처였다. 답답하고 공허한 현실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고 그녀 역시 내게서 같은 위로를 얻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끝없는 대화의 종착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서로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이 달콤한 비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과 크게 다퉜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실제로 나는 차를 몰고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더 이상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지연의 울음이 그치자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떨림을 온전히 느꼈다. 우리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순간의 공기는 낯설고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내 손에 닿는 그녀의 온기가 텅 비어버린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붉어진 눈가와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나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다. 미안해. 민준아, 갑자기 불러내서.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나한테 얘기해줘. 난 이제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설령 나 자신과 내 가정을 파괴하는 길일지라도 그날 밤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대신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다. 낡고 오래된 모텔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것은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쉬어가고 싶은 마음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잊고 싶었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다. 욕망과 죄책감, 후회와 갈망이 뒤섞인 밤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잦아졌다.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지연을 만났다. 나는 아내에게 야근이나 지방 출장을 핑계로 댔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내 말을 믿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로만 알았다. 나는 그런 아내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번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지연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우리는 마치 청춘 남녀처럼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명품 가방, 비싼 보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예전에 가난해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것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지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이 내게 말했다. 민준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잖아.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 나는 이제 예전의 지연이가 아니야. 나도 변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떠나면 나는 다시 그 공허한 현실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더 비싼 선물을 사주고 더 자주 만남을 가졌다. 나는 그녀를 통해 과거의 나를 보상받고 싶었고 그녀를 통해 현재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연은 나와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남편과의 갈등에 시달렸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불행을 호소했고 나는 그녀의 불행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냥 다 버리고 나한테 와. 내가 너 책임질게. 나는 감정에 휩싸여 그런 말까지 내뱉었다.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녀의 현실적인 대답에 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나의 불을 이용하려는 것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옆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낮에는 지연과 함께하며 행복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이중 생활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들이 쌓여 거대한 파국을 향해 조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다. 지루하고 공허한 삶에 잠깐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지연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나는 그 활력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중독자처럼 되어갔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지연을 향해 있었고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일희일비했다. 어느 날 지연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내게 남편과의 불화를 이야기하며 다시 눈물을 보였다. 민준아, 나 너무 힘들어.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건 아는데 너 없이는 못 살겠어. 그녀의 고백은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동시에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욕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를 보상받고 싶었고 그녀를 통해 내가 성공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앞에서 나는 그 모든 이기심을 잠시 잊고 그녀에게 맹세했다. 지연아, 내가 너의 불행을 끝내줄게. 이제 나한테 와.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날 밤 나는 지연과 함께 밤을 보냈다. 우리는 평소처럼 낡은 모텔이 아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나는 지연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녀의 행복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보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고 나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무슨 일 있어? 내 물음에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의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가정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그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안을 이용해 그녀를 내 곁에 묶어두고 싶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위태로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해. 우리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해? 나의 요구는 지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주는 행복과 함께 나로 인해 생긴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괴로워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소유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망설이는 거지? 왜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는 거지? 이러한 나의 이중적인 태도는 내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내는 더 이상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점점 더 무심해졌고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아내가 왜 나를 멀리하는지, 왜 내게 말을 걸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단지 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지연에게 더욱 매달렸다. 그녀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나의 불행을 이해하고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이 확신은 이내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지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민준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도 내 가정을 지켜야 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잠시의 위로였을 뿐. 그녀의 삶의 전부는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나는 그녀에게 거칠게 따져 물었다.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나의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쓴 돈, 그 돈은 당신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거였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허함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첫사랑의 순수한 추억, 그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는 내 삶의 균형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찼다. 당신이 나를 위해 쓴 돈, 그 돈은 당신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거였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의 가난했던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그제야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나는 내 차가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치 유령이 운전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힘들게 이룬 성공도, 가족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나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내 가슴은 더 격렬하게 아파왔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미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었다. 지연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녀에게 보냈던 비싼 선물들의 영수증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 알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변하는 걸 느꼈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나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몰랐어. 나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나 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필요는 없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죄책감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헤어져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당신을 용서할 자신이 없어. 당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게 건넸다. 서류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내 손은 덜덜 떨렸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행복, 그리고 나 자신까지.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곳에 혼자 남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가정이 파괴되었다. 나의 성공은 빛을 잃었고 나의 삶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시작점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다. 나는 빈겁대기만 남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리에게 맡기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지연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의 불성실한 태도와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명예, 그리고 자존심까지. 나는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가 쓰러졌다고? 왜 내 잘못 때문일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되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간 후 계속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 갔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나는 매일 병실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어진 그녀의 손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그저 초췌한 모습으로 엄마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내게 더 큰 고통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48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저 빛나는 빌딩들 중 하나에 내가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병실 한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지연에게 썼던 돈들이 떠올랐다. 명품 가방, 비싼 식사,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수없이 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허무한 욕망을 채웠다. 나는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잃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차단한 뒤였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수도, 그녀의 소식을 알 수도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의 비극을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병실 밖으로 나와 병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가 나는 길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었고, 나 자신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나는 병실에 돌아와 아내의 옆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내 얼굴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내가 얼마나 지연에게 미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더니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엄마도 아빠의 진심을 알 거예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나는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아들은 너무나도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물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흐르자마자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멈췄고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그의 곁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내가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 안은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작은 공간에 안치하고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손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곁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만약 첫사랑의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아내의 외로움을 눈치챘더라면,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아들과 딸은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창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는 대신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나는 그녀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 나처럼 불행할 것이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행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다시 아내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영상처럼 멈춰버렸다. 나는 매일같이 아내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묘비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슴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첫사랑. 이지연,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성공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보여준 것은 나의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통해 과거의 나를 보상받고 싶었을 뿐이다.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지연은 나에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의 걱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실망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피했다.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지연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아내의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게 길게 숨었다.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길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가난 때문에 첫사랑을 포기했지만 성공 후에는 그 사랑을 되찾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사진을 안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48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아내의 묘를 다시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가난 때문에 첫사랑을 포기했지만 성공 후에는 그 사랑을 되찾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내의 묘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아내의 묘비 앞에 섰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이수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작은 먼지들이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밤을 떠올릴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